예, 안녕하세요. 미래학교의 대표를 맡고 있는 오정윤입니다. 미래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대학 제1차 강좌 한국사와 만난 박물관 유물은 제4강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강은 예술의 눈으로 보는 박물관 유물이 되겠습니다. 참외 모양병이라든지 한국의 동종 또는 백제 대학로 여러 유물들에서 보는 예술의 눈, 어떤 것이 예술의 눈이고 어떻게 해야 예술의 눈으로 유물을 보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부터 시작해서 2강, 3강, 4강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이유는 1강을 들으신 분만 있을 수 있고 2강만 들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같은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1년도에 개교한 주말형 대안학교이자 현재는 시민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는 학습 공동체 미래학교의 교장을 맡고 있습니다. 미래학교에서는 미래학교 TV라는 유튜브 채널과 한국사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유튜브 대학에서 미처 하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박물관 유물을 국립중앙박물관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이유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우리나라 여러 박물관 가운데는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가장 많은 유물과 전시 방식이 한국사 통사와 맞추어서 선사부터 대한제국까지 연계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 1층 선사 고대관 그리고 중세 근세관을 중심으로 해서 유물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1층, 2층,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층은 선사 고대관, 중세 근세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은 기증관, 서하관, 3층은 아시아관, 조각, 봉해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층에 선사 고대관은 구석 시대부터 시작해서 남북국 시대까지 되어 있고요. 같은 중근세관은 고려 1실과 2실, 조선 1실, 2실, 3실 그리고 대한제국시일로 마치고요. 근현대 유물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실에는 마련되지 않고 그건 어디에 있냐면 광화문 사거리, 광화문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근현대 유물 유적을 우리가 거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은 대한제국시일까지 연대기별로 1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사와 연계해서 관람하면 한국사도 이해되지만 한국사 속에 그 역사에 등장하는 여러 유물들을 이렇게 전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층은 서화불교 목질공예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전시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2층 기증실을 들르시지 않은데 이 간해코실이라든지 김종학실 같은 데 가면 국보급, 보물급 유물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놓치지 않고 둘러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3층은 불교 조각실과 금속공예실 그리고 고려 청자, 조선 백자, 분청사기 해서 주로 공예, 예술, 미술 쪽이 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너편에는 비교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시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실, 중국실, 중앙아시아실, 인도 동남아시아 그리고 신안 해저유물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제 국립중앙관 1층에 중앙통로를 가다 보면 역사의 길이라고 해서 벽면 쪽에 석탄 기단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팔부중성이라고 해서 탑의 아래쪽 기단부에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그 8개의 부도가 있습니다. 8개의 기단부
석조가 있는데 바로 석탑 기단부가 있고요. 중앙에 월광사에 월랑선사 탑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 끝에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경복궁의 경복궁 그 입구 쪽에 있었던 것이고요. 개성했던 것을 일본이 가져갔던 것을 해방 이후에 반환을 받아서 경복궁에 복원해 놨다가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돌아왔죠. 바로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역사의 길이 있고, 마지막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바깥쪽에 야외정원이라는 전시실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유물들은 남할 여초, 신라말, 고려초 주로 선승들의 아주 수준 높은 부도가 있습니다. 꼭 놓쳐서는 안 되는 국보급 바로 유물들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종각에서 아침과 저녁을 알렸던 보신각종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놓치지 않고 야외정원에서 확인하는 것도 답사의 즐거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박물관 답사를 하기 위해서 또는 박물관 해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는 마음가짐입니다. 유물을 볼 수 있는 여러 개의 시선이 필요하다. 역사의 눈, 과학의 눈, 상징의 눈, 예술의 눈, 비교의 눈이라고 지금 우리 유튜브 대학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눈이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접이의자라든지 망원경 같은 여러 이렇게 휴대 물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박물관 답사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주제를 나누어서 답사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는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과학의 원리라든지 상징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다음에 유물에 있는 특징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유물 돋보기라고 부릅니다. 탐정의 눈으로 유물의 특징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물에는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미학적 특징들을 찾아내는 눈, 그리고 우리 것이 최고라는 관점을 벗어나서 이웃나라의 유물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우리 유물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이 바로 비교의 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접이식 의자라든지 오랫동안 관람하면 상당히 체력이 필요하거든요. 이때 낚시할 때 많이 쓰는 이런 접이식 의자라든지, 우리 청소년들이 주로 이렇게 숙제를 하러 이제 박물관 답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공책을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놓거나 이 전시 유리벽에다가 막 이렇게 갖다 이렇게 대고 쓰죠.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이러한 메모용 화판대를 하나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유물이 작은 것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 때는 이렇게 망원경을 가지고 유물을 볼 수가 있고, 또는 상징이나 어떤 특징을 표시할 때, 특히 박물관 해설을 하시는 분들은 지시봉이 필요하고요. 이 앞부분에 빛이 나오는 것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공중 예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 출애라는 건 뭐냐면, 한 번 유물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유물이 잔상으로 남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7번을 보게 되면 그 유물이 눈과 그것을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거든요. 눈에 들어와서 머릿속이나 가슴속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7번 정도로 봐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박물관을 7번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7분 출애의 법이라고 합니다. 7번 와서 보되 7분 이상을 관찰하라.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관람의 거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가족 단위로 오게 되면 이렇게 유물 가까이 가서 다른 분들의 동선도 막고 시선도 막는데, 어느 정도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유물을 전체적으로 보는 가시권으로 물러나서 다른 관람자의 동선도 열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시야를 막지 않으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유물을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공선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다. 그래서 그 거리는 1.5m 정도다. 유리벽으로부터 약 1.5m 정도 떨어져서 보는 그런 예의 범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박물관 답사에서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물관 답사에서 시간이 좀 부족하다 할 때는 보통은 이제 다 유리벽, 평면 유리벽에 있지만 저렇게 특별하게 별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서 이 유물이 특별하게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도 공간의 유물은 놓치지 않는 그러한 답사 방식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비슷한 유물들이 있는데 그 비슷한 유물 가운데 특별하게 과학적, 기술적, 역사적 중요도가 있는 것은 이렇게 돌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돌출된 유물은 무지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물 옆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국보나 보물을 이런 것들은 꼭 놓치지 않고 보면, 그리고 나서 여유가 있을 때는 이제 보통의 전시물을 이렇게 훑어서 보면 전체적으로 한 시대의 그 유물, 전시실의 유물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도 생기고 그 유물에서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물관 유물을 답사할 때 보는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제3부에서는 유물을 보는 5개의 눈을 조금 집중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물을 보는 눈은 뭐 수없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5개, 7개, 8개. 그러나 적어도 유튜브 대학에서는 5개의 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눈이고 제1강에서 했고, 제2강에서 과학의 눈을 다루었고, 제3강에서 제2강에서 상징의 눈을 다뤘고, 제3강에서 과학의 눈을 다뤘고, 제4강에서는 지금 예술의 눈을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의 눈은 이번 유튜브 대학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역사의 눈, 과학의 눈, 상징의 눈, 예술의 눈에 나누어서 설명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의 눈은 무엇이냐면 그 시대는 그 시대를 담는 유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구석시대는 이렇게 주먹도끼와 같은 깬석기가 등장을 하고, 신석시대는 갈판과 갈돌과 같은 간석기들이 등장하고, 청동기 시대는 비파형 동검이 등장하고, 철기 시대는 쟁기와 같은 유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유물들은 각 그 시대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보는 눈, 이것이 바로 역사의 눈이 되겠습니다. 자, 또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관점이나 생각이나 문화를 유물 속에 담아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상징의 눈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금관에는 이렇게 고국이 달렸을까? 금관에는 왜 산 모양의 금판을 오려서 세웠을까? 뭐 이런 것도 있고, 거기에는 왜 새를 달았을까? 또는 왜 방울을 달았을까? 이런 것들이 전부 상징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해설이 가능하고 유물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환두대두라고 부르는 고리 잘린 긴 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긴 칼에 이 손잡이 쪽에 고리가 둥글고 그 안에 무늬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무늬는 무엇일까? 왜 여기다가 이 무늬를 넣었을까? 그리고 저 둥근 것은 하늘일까? 저 둥근 것은 태양일까? 이러한 해석을 하는 눈이 바로 상징의 눈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또 예술의 눈입니다. 고려시대 사람들은 푸른색 가운데도 특별하게 신비의 색이라고 알려진 비색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비색을 만들려고 했을까? 그리고 이 비색은 불교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예술의 눈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고려 청자 참외 모양병은 주둥이가 있는 윗부분과 몸통과 받침대가 있는 하단 부분의 크기가 서로 다릅니다. 체적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안정감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격비례라고 하고, 각각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른 것은 부등비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격비례와 부등비례를 넣으면서 어떻게 이러한 안정감을 갖게 하는가, 이걸 예술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아가리가 있는 윗부분은 선이 횡선으로 되어 있고요. 몸통 부분은 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선이자 호선으로. 그러니까 종이제 호로, 화살 호자를 씁니다. 호선. 그리고 아래쪽은 빗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선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횡선,
종선, 사선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전체적으로 곡선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눈을 우리는 예술의 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신석시대 빗살무늬 토기인데 보통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빗살무늬 토기의 용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취사용이라든지 저장용으로. 그런데 이 토기에는 그러한 용도 외에도 뭐 과학의 관점으로 볼 필요도 있고 경제적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종교적 관점을 볼 있고 상징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과학의 눈으로 볼 때는 왜 색깔이 빨갛게 나올까? 왜 바닥은 뾰족할까? 왜 무늬는 왜 토기에는 무늬를 새겼을까? 그리고 이 토기는 과연 몇 도에서 구웠을까? 이런 것을 해석하고 알아내는 것이 바로 과학의 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교의 눈입니다. 두 개의 범종은 불교와 관련이 깊습니다. 불교의 역사와 함께 꼭 필요한 불교의 기물인데, 그러니까 용도는 그런데 용도와 형태는 전혀 다릅니다. 중국의 동종과 한국의 동종은 형태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국의 동종에는 이 종을 치는 당자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종은 연꽃으로 해서 당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아랫부분에 있죠, 당자. 자, 이것은 용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교의 눈으로 봤을 때 한국 동종이 갖고 있는 특징과 중국 동종이 갖고 있는 특징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교의 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을 종합해서 오늘은 이제 예술의 눈으로 우리 한국 박물관 유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특징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술의 눈을 통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추구하는 미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서양과는 전혀 다른 우리만의 미의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형태로 곡선의 미를 듭니다. 이제 이 박물관 유물을 이렇게 수강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중국의 낙양이라든지 또는 서안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중국의 가장 오랜 전통적인 그릇들을 보게 됩니다. 자, 톡이나 자기들을 볼 때 중국의 형태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한국의 곡선미는 한국의 자연을 닮아서 거의 유사합니다. 완만한 둥글다가죠. 완만하게 둥근 미, 곡선의 미가 아주 특징적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다른 이제 그릇과도 비교하겠지만 되게 담백합니다. 강렬한 색감이 없어요. 이것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미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한국인의 미의식은 조형성이라는 것,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미의식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초가집하면 무엇이 연상되냐면 굴뚝의 연기도 연상되지만 바로 박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많은 박들을 이렇게 심어서 이 박들이 얽혀 있으면서 비가 올 때 빗물을 막아주는 용도 있고 햇볕을 막아주는 용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람이나 이런 것에 지붕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박이 꽃이 피고 가지가 뻗고 박이 열리면서 박이 점점 자랄 때 추수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과 그리고 충만함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요소를 고려했을 때 한국의 초가집은 그러한 한국인의 미의식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이걸 조형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박물관 유물에서 한국인의 미의식을 찾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예술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강서대무의 현모도는 죽은 이가 돌아간 하늘의 공간을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무용총의 수렵도는 현세 삶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그리는 방도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세계를 다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은은하면서도 침묵의 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무도는 이 예술가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가장 고요하며 침묵하며
장중한 무덤의 공간을 표현했다면 무용총 수렵도는 그 주인공이 정말 활기차게 살았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 무덤 속에 있는 이 그림은 후손들을 위한 그림이 아니라 죽은 이를 위한 그림입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언제든지 무덤에 와서 자신의 삶을 반추할 때 그 돌아가신 그분이 가장 강렬하고 가장 활동적으로 살았던 삶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고구려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사냥하는 모습이거나 전투에 가서 공을 세우는 모습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무용총의 이 현세의 삶을 그린 수렵도는 그 작가의 의도가 가장 그 무덤의 주인공의 삶을 표현한 것이라면, 강서댐의 현무도는 그 무덤의 주인공에 대한 최고의 예우라는 겁니다. 가장 웅장하고 위험 있고 신성 있으며 고요하고 침묵이 있으면서도 무엇인가 살아있는 듯한 그러한 그림을 현무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술가의 의도이다. 자,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예술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요. 미학적 요소를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 미학에서 대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칭이라는 게 가장 완전한 오른쪽과 왼쪽이 똑같은 모습. 그래서 비례가 가장 정확한 이것이 바로 대칭미인데, 서양에서는 대칭미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학적 요소인데 우리나라는 그다지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바른 대칭보다는 비대칭의 대칭을 많이 씁니다. 불국세 석굴암과 불국세 다보탑과 석가탑은 형태와 모양이 다르지만 대칭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태가 다른 비대칭의 대칭이 아주 아름다운 대칭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같은 모양의 대칭미로서는 가문사지 3층 석탑이 대표적이고요. 고려청자 참외 모양병은 곡선미를 대표한다. 자, 그 다음에 탑의 지붕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데 정격비례, 그 비례가 정확하게 축소돼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정림사지 5층 석탑이다. 그래서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정격비례의 교과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에 또는 유물은 이미 조형이 만들어진 순간 움직이지 못하는 부동의 유물입니다. 그런데 그 부동의 유물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예술적 장치를 줘야 됩니다. 이것을 생동감이라고 합니다. 백제대학로는 바로 봉황의 날갯짓이라든지 아니면 하단의 용의 발톱을 통해서 그 생동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향로에 그 향로가 살아있는 듯한 아주 생동감이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죠. 이러한 미학적 요소를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예술의 눈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의 예술의 미, 이걸 통해서 예술의 눈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적 무늬의 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건 신석시대 여러 토기들에 있는 무늬들입니다. 가장 많은 무늬를 차지한 것이 빗살무늬이기 때문에 신석시대 토기의 이름을 우리가 보통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무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늬들은 청동기 시대의 청동판 같은 데 있는 무늬와 삼국시대 가야라든지 백제 무늬들과 거의 같은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도기와 중국의 자기와 비교해도 한국적 무늬의 가장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석시대 무늬를 한국적 무늬의 뿌리다, 이렇게 보고 이 무늬는 조선시대 떡살의 무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늬의 전통성이 곧 우리 한국의 미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 토기를 보면 색감과 기형이 아주 독특합니다. 자, 중국의 앙소 문화는 중국 서안에 있는 대표적인 신석기 문화로 중국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앙소 문화에 나오는 이런 채석 토기와 우리 한국의 신석기 시대에 나오는 이런 빗살무늬 토기는 형태도 다르고 무늬도 다르고 색감도 다릅니다. 이것은 뭐냐? 나온 배경이라든지 지형적 특성이라든지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미의식 자체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중국과 우리가 문화가 교류됐기 때문에 뭐 비슷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서로 교류를 하고 융합을 하지만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축적된 미의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신석시대부터 가장 한국적인 미의식이 형성이 됐다면 그 미의식이 고조선, 열국시대,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고 지금도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적 기억과 생각은 바로 삼국시대 토기에서 신석시대 토기가 그대로 그 미의식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중국은 이렇게 아주 강렬한 색채의 채색 토기의 형태가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 당삼채도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채색 토기인 청아백제라든지 중국의 여러 가지 울긋불긋한 도자기에서도 중국 문화의 미의식이 계승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미의식은 앙소문에서 보면 그대로 중국 미의식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미의식은 신석시대 그릇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 한국미의 신미안입니다. 신미안. 미를 보는 눈인데요. 여러 가지 미학 중에 곡선의 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곡선의 미학. 자, 지금 현재 이 고려청자 참외 모양병의 몸통 부분에 이 종선에 툭 튀어나온 이 참외의 겉부분이죠. 이것이 아주 생동감도 있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곡선미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자, 이거 정림사지 5층 석탑인데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무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정방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걸 기념해서 이 탑신에다가 이른바 평백제 대당 평백제 탑비라고 써놨습니다. 요즘 말하면 유물훼손이죠. 그래서 이걸 예전에는 평제탑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주변에 사적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와에서 정림사라는 명문이 있는 기와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고 부르는데 그 정림사지는 백제 멸망을 보여주는 현장이죠. 역사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이 정림사지는 부여 사비성의 가장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백제 불교를 그대로 보여주는 마치 신라의 황룡사와 같은 기능을 한 그런 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 탑 자체는 우리 탑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목탑이 석탑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는 중요한 탑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과학적인 관점으로 150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원형이 유지되는 그러한 탑을 조성하는, 건축하는 과학의 눈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은 예술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정림사지의 가장 뛰어난 예술미는 전체적으로 보는 비래미도 있지만 바로 이 지붕의 끝에 이렇게 곡선이 올라온 이걸 반전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와집에서 나오는 끝부분, 반전이라고 하죠. 추녀마루의 끝. 이 반전이 표현됨으로써 더욱더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반전의 미학은 어디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 바로 봉덕사 신종, 우리가 에밀레종이라고 부르는 이 봉덕사 신종의 아가리, 주둥이 쪽 있죠? 아가리에 띠가 있습니다. 구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구대에는 이렇게 8마디로 무늬를 만들고 거기에 8개의 연꽃 무늬를 새겨놨는데 그 연꽃 무늬가 있는 부분 끝부분을 보게 되면 바로 반전처럼 톡 튀어나왔죠. 이렇게 톡 튀어나온 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추구하는 곡선의 미학을 이 종에서도 표현하는 겁니다. 중국에도 수많은 종이 있고 우리나라도 수많은 종이 있지만 미학적 관점으로는 가장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에밀레종을 갔을 때는 여러 가지 눈으로 보지만 중요한 요 끝부분에 곡선의 미학을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하다. 자, 그러면 다음 우리 한국 미학, 특히 이분들이 피카소라든지 뭐 미켈란조라든지 라파엘로 같은 사람이었다면 당대 이름을 남겼다면 세계적인 예술가의 명부에 올랐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양지란 사람이 있죠. 사천왕사의 그 탑비라든지 사천왕 부도를 이렇게 조각한 양지란 인도에서 오신 승려인데 그분을 제외하고는 예술가들이 거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 이 무용총 이 벽화를 그린 이 예술가도 대단한 미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건 뭐냐면 반전의 미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면에 있는 그림들을 아무리 세밀하게 아름다우게 그렸다 해도 거기서 감동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그림 자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없는데 바로 이 무용총 이 벽화는 춤을 추는 모습을 그렸는데 이 옷을 입은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비가 되는 아주 특별한 그래서 치마 바지 또는 전무늬 바지, 전무늬, 옷무늬 이런 식으로 전부 대비를 하고 반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반전은 밑에서 노래를 부르는 아마 가창대일 것 같은데 지금 가창대 사람들이 전부 앞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세 번째 있는 사람이 갑자기 뒤를 바라보고 있죠. 이렇게. 자, 왜 그러느냐. 이것을 우리한테는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이 세 번째는 왜 이렇게 봤을까? 이제 제가 해석하기 이런 것입니다. 오늘 밤 12시에 우물가에서 아니면 또는 물레방앗간에서 칠룡이와 만나기로 했는데 행사가 길어서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겁니다. 만나는 시간은 왔는데 왜냐하면 집에 가서 화장도 해야 되고 옷단장도 해야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데 끝나는 시간은 아직도 멀은 것 같고 그래서 답답해서 탁 돌아보면서 야 언제 끝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변화가 없다면 스토리텔링이 되게 건조무미한데 이렇게 반전을 둠으로써 많은 이야기를 담아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무용총 벽화를 남긴 예술가의 가장 뛰어난 점이다. 또 하나는 이 현무도에 중국이나 일본도 현무도가 있지만 단지 장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쪽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 예술가의 의도가 이 강서대묘에 묻히신 분의 권위와 그분의 신성성과 이 무덤의 웅장함, 침묵, 고요 그러면서도 생동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현무들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현무가 아직도 꿈틀꿈틀 살아서 이 죽은 이의 공간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방법이 뭐냐? 살아있게 만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꼬리를 감아놓은 겁니다. 꼬리를 감아놨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몸을 움직여서 꼬리를 감았다는 거잖아요. 꼬리를 감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그냥 꼬리를 감은 게 아니라 목과 감은 겁니다. 목과. 자,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목이 꺾여서 뒤쪽에서 둥글게 만들고 뒤쪽에서 오는 꼬리가 그 목을 감아서 가되 그 꼬리가 살짝 한번 꼬였어요. 이걸 통해서 이걸 그린 사람은 어마어마한 미학적, 예술가적 소양이 있는 미의식이 있는 작가다. 그래서 이름은 남기지 못했지만 당대 6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세계사적 미술에서는 최고 수준의 예술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미의식의 최고는 바로 반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반전의 핵심이 생동감이라고 그랬죠. 자, 생동감을 표현하는 방법은 꼭 반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살아 숨쉬는 미학이라고도 부르는데 여주 고달사에 가면 국보 사홍가로 지정되어 있는 고달사지 부도가 있습니다. 그 부도에는 자물쇠가 있고 그 자물쇠 옆쪽으로는 바로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다는 것은 이 공간이 바로 살아있는 공간이다. 그러면 당시 스님의 사리는 어디에 있을까? 당연히 이 공간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공간이 살아있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것. 그건 바로 창살입니다. 근데 창살이 닫힌 게 아니에요. 창살을 다 돌려놔서 지금 창살이 열려있는 모습으로 이걸 조각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살아야 숨쉬는 미학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고분벽화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을 만들어놨는데 문을 전부 다 이렇게 문살을 다 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문살을 이렇게 돌려놓으면 문살이 막히거든요. 근데 이걸 돌려놓으면 공간이 생겨서 바람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그 공간이 숨을 쉬고 있죠. 바로 이것을 표현한 게 고달사지 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참외 모양 병은 박물관 유물
특별 강좌에서 이 하나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설명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예술의 눈이라든지 미학의 눈이라든지 다양한 눈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바로 생동감의 표현은 지금 몸통에도 있습니다. 지금 참외가 다 익어서 익을 때라서 참외가 터질 듯합니다. 그런데 이 연꽃, 연꽃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특별하게 부처님 전에 바쳤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바쳤느냐? 이것은 바로 고려 인종등에서 온 겁니다. 인종은 살아서는 군주이지만 죽어서는 그냥 중생일 뿐입니다. 인종도 극락왕생을 위해서는 부처님 전에 차 한 잔 공양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찻잔 하나가 꼭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안 해저 유물을 위해서 그 많은 찻잔들이 나온 겁니다. 자, 우리 인종은 고려의 국왕이었기 때문에 좀 더 크고 멋진 미학적으로 뛰어난 이 유물을 무덤 속으로 가져간 겁니다. 인종동에서 출토됐는데 바로 이 연꽃은 바로 부처님한테 바치는 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를 따르고 부처님한테 드리겠죠. 그러면 이 용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꽃이 살아있다는 것은 주둥이의 형태가 파도 치듯이 파도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연꽃을 우리가 이렇게 그릇의 기형에는 음각이나 양각으로 연꽃을 이렇게 새기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둥이로 해가지고 유형적 형태로, 입체적 형태로 연꽃을 이렇게 조각한 것은 드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너무나 생동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눈, 이것이 바로 예술의 눈이다. 한국미의 역동성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했던 역사의 눈이라든지 상징의 눈이라든지 과학의 눈이라든지 예술의 눈이 왜 필요한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유튜브 대학 제1차 박물관 유물은 무료 초청 강좌로 총 4강으로 마무리를 하고, 자, 제2차부터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고 현장에서 도움이 되며 삶의 에너지가 되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고 어디서도 접할 수 없는 매력적이고 행복하고 즐거운 공부가 될 수 있는 유튜브 대학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유튜브 대학 제1차 한국사와 만난 박물관 유물 전체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